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문예술 영역의 글부터 읽어볼 거예요. 이제 독서 교과서가 이제 반절을 지났죠. 앞에까지는 독서의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영역별 글 읽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인문 영역은 이렇게 읽으면 좋다, 뭐 예술 영역은 이렇게 읽으면 좋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시험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느낌이 좀 오죠.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 이렇게 단원 시작할 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시험에 내는구나.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꼭 읽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꼭 여러 번 읽고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중에서도 예술 영역의 글을 먼저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르누아르라는 이제 이 화가죠. 화가의 이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입니다. 자, 여러분, 설명문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이겠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이런 글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삶 혹은 그들의 화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예를 사용하고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들어서 객관적인 태도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엔 주관적 태도가 좀 주를 이루겠죠. 하지만 이런 설명문은 객관적 태도이다라는 걸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가고요. 한번 우리가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글을 읽어볼게요. 자, 이제 초반부 1문단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설명문이니까 뭐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머릿말이라고 해도 되죠. 아, 이게 또 습관이 됐네. 이게 사이시옷이 없어야 되는데. 머리말, 그쵸? 자,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을 벗어나 한층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 다양한 미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인상주의다라는 거야. 자, 그럼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인상주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19세기 중후반에는 사실주의나 뭐 아카데미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인상주의 화가인 르누아르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상주의가 출현한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상주의의 출현 배경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에는 피사로, 모네, 드가, 시슬레 그리고 르누아르가 있다. 자, 우리는 오늘 르누아르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나열하고 있죠. 자, 우리 나열하는 방식을 열거법이라고 해요. 르누아르는 본 차이나로 유명한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르누아르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모주 자기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한 이후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으며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르누아르가 어떻게 지금 그림에 입문하게 되었냐라고 해서 그림에 입문한 계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다라고 해서 어떤 르누아르의 예술에 대한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예술에 대한 르누아르의 자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이 40세가 넘어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그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라고 해서 지금 르누아르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르누아르가 그리는 그림 속의 소재들은 바로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르누아르의 어떤 그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르누아르 작품의 소재 그리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문단에서는 어떤 르누아르에 대한 설명이 좀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르누아르의 삶과 그의 어떤 화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이 문단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왔고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피아노 치는 두 소녀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게 뒤에서 또 작품이 하나 더 나와요.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 그리고 화병의 꽃, 이렇게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르누아르의 세 개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이제 지금 세 작품이 나왔고,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쓰인 작품 그중에서도 작품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이 작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작품에 대한 어떤 이 글쓴이의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조금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글쓴이의 감상이 나와요. 이건 이제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생각.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쓴이의 설명 부분에는 이제 뭐 빨간색 형광펜 이렇게 칠해 볼 거고요. 글쓴이의 감상 부분에는 파란색 형광펜을 좀 칠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면서 갈게요. 자, 봅시다. 피아노 치는 두 소녀는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룩셈부르크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이었대요. 아, 정부에서 의뢰를 해서 이걸 그리게 됐네요. 그래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가 나왔죠. 미완성작인 이 그림에서 미완성작이래요. 이 그림의 특징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배경의 거친 붓터치와 여백은 전경의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붓터치와 여백이 뭔가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라고 글쓴이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상이죠.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소녀는 오른손으로는 피아노 건반을 치고, 자, 이거는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악보를 잡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녀 옆에는 오른손으로는 의자 등을 잡고 왼쪽 팔꿈치는 피아노에 기대고 손으로 턱을 갠 채 앞에 소녀와 함께 악보를 읽고 있는 갈색 머리의 소녀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림에 대한 단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냥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림에 대한 어떤 묘사와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윗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감상이었는데 감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1번이라고 달아볼게요. 이 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배경의 추상적인 붓터치는 여기 어여쁜 소녀들의 앞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듯하다. 역시 글쓴이의 생각이니까 모두 다 감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과 감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을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우리가 산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새로운 그림이 나왔고요. 이것 역시 본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작품으로는 두 번째 작품이에요. 자,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그 위에 검은 모자를 쓴 화려한 투우사 복장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등장한다. 아, 이번에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소녀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스페인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악기이자 고독한 예술가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인 기타를 정성스레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역시 설명과 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이 그림에서도 역시 우울한 분위기의 정치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을 뿐이고 이 생기 넘치는 소녀의 존재 자체가 생애의 예찬이다라고 해서 글쓴이의 감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글쓴이의 지금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첫 번째 감상이 나왔고요. 자, 여기 보면은 좀 주목할 만한 게 있는 게 이 그림에서도 역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는 앞에 그림과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니까. 그치? 자, 이어서 볼게요.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이, 그리고 붉은기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라고 해서 글쓴이의 어떤 감상이 또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감상을 지금 꺼내놨어요. 자, 이어서 4문단 가봅시다. 또 새로운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세 번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세 번째고요.
자, 활기찬 생애 찬미가 연상되는 그림으로,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유리화병 안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설명이겠죠. 그림에 이런 게 그려졌다는 거니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어린 붓터치로 그린 꽃은 알록달록 채색한 솜사탕과 같고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전해준다. 글쓴이의 생각이죠. 감상이네요. 자, 감상이 지금 벌써 두 가지가 나왔어요. 생애 천미가 연상된다. 그다음에 이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데 뭐뭐하듯 지규법이죠. 솜사탕과 같고 지규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비유적 표현이 바로 이럴 때 드러나네요.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고 한 르누아르가 이게 이제 그 르누아르의 어떤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르누아르는 늘 그림에서 이런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 좀 표현을 했나 봐요. 그려낸 것은 수백 년간 유럽의 화가들이 즐겨 그려온 바니타스 주제의 인생무상, 즉 아름답게 만발하였다가 곧 저버릴 꽃의 덧없음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야. 비록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한 예찬이다라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거죠. 글쓴이의 생각이야. 글쓴이는 르누아르는 이런 걸 표현했다라는 거야. 비록 세상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즐기라는 낙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르누아르는 어떤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낙관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르누아르의 삶의 태도였고, 이런 르누아르의 어떤 인생관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 르누아르는 어차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라고 일러준다라고 해서 인생이라는 거 원래 덧없는 건데 그렇다면 차라리 즐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르누아르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 르누아르의 인생관, 이 부분도 인생관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림을 통해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문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맺은말이고요. 끝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읽어봅시다.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 라는 그의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 철학은 실로 깊은 감동을 준다. 즉, 이 르누아르라는 사람은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나 봐요. 그의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 철학은 실로 깊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그가 밝고 행복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온갖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극복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르누아르의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잘 풀려서 그랬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르누아르도 고통을 겪어봤는데 이런 온갖 고통들을 예술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야. 그는 1890년도 초부터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하였으며 그 후에는 퇴행성 류머티즘 증세가 심해져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또한 그의 어린 두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부인 알린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된 순간에도 그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르누아르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 역시 몸이 좀 불편했고 아이들도 아팠고 그리고 부인도 또 일찍 죽었나 봐요. 한마디로 이런 르누아르의 어떤 삶의 고통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르누아르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승화시켰다라는 거죠. 곧 그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해서 어떤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고통을 예술로 흥화시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르누아르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르누아르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르누아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그리고 어떤 그림에 담긴 그의 삶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림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예시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그림을 설명하고 감상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비유적 표현 같은 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들을 좀 잘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여기서 이제 문제 낼 때 친구들이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지 감상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감상은 글쓴이의 생각이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요. 이제 설명이라는 거는 그림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낼 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글을 처음부터 읽어보고 글의 흐름을 좀 정리해서 학습 활동을 잘 적어보세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독서를 그냥 내용만 대충 파악한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거 알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외에도 친구들이 좀 직접 정리해 보고 문단의 흐름과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생각을 잘 해 보세요.